늘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앞으로의 그 피해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소감,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해주세요.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생애에 닥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 다음 세대나 혹은 다음 세대 정도에 이런 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몇 년 전부터 직접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서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아예 불가능하고 이것을 기후위기를 멈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남은 방법은 이걸 어떻게 최대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늦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히 늦추기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연 발생적으로도 한 10만 년을 기간으로 해서 탄소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식물들이 기후 천이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거든요. 그 밑에 있던 나무가 온난화될 때 위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 있던 나무들은 또 고지대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피신했다가 다시 온도가 추워지면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빠르면 기후 천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후 천이가 가능해지는 건 씨앗을 더 추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줘야 되는데 그 한계가 1년에 1km. 이거 온도 상승으로 치면은 10년에 0.05도를 넘어서면은 이게 천이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온도가 낮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적도의 열대 우림 기후 자란 나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열대 우림에 자란 나무는 고온에서 잘 자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가 빙하기 중에 간빙기, 지구 역사로 보면 아주 온도가 낮은 이런 곳에 생존하는 나무들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따라서 적도의 우림에 있는 나무들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게 고위도 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10년에 0.05도니까 정확하게 100년 하면은 0.5도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세기 말까지 1.5도 시나리오예요. 이걸 넘어서면 기후 천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들이 멸종하게 되고 그러면 기후로 인한 사막화가 진척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나무가 온대기후에 자란 나무가 다 죽어. 그러고 나서 그럼 아열대에 사는 식물이 옮겨오면 되는데 얘가 못 올라오는 거죠. 너무 온도가 빨리 빨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나무는 다 죽었는데 아열대 나무가 못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방구 다 죽으면 이걸 서식지로 하는 동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 미티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온실개체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는 증거는 너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행동하지 말자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 심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희망이 있다가 아니고 비상행동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파리협정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항상 얘기가 기후위기 대응 비상행동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비상행동이 그냥 하는 건 비상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각 나라마다 최고의 그 국정과제 최상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해서 놓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경제활동은 기후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 보면 관광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바이오 에너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비행기 기름값이 비싼데 이게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항 확장도 안 되죠. 히드로공항 같은 거 안 됐잖아요. 이거 공사를 할 때도 이게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즉 탄소 저감에 위배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히드로공항이 대부분에 가서 불법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공항 만든다 하고 영종도공항 영종공항 만들었고 부산 만들고 파주공항 만들고 울릉도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주 제2공항 만들고 세상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나라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나라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개해도 이렇게 개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2026년 했다. 2025년부터 파리 국경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계화는 스톱이고 경제는 블록화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도 자기 나라 와서 이제 원강 수출 안 한다. 여기 와서 만들어라. 유럽에서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와라. 북유럽에서도 캐나다,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가 이제 블록화로 다 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아리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기후위기 대응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 여기 있겠어요? SK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원전 가지고 제품 만들면 유럽에서 사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거죠. 답이 됐는가 모르겠네. 그럼 그 사이클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아까 보여줬던 거요? 그러니까 그 재자연화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기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닥쳐버리는. 그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1년 중에 지구 땅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탄소량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탄소가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탄소 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표에서 하늘을 올리는 탄소량은 CO2 중에 O2 빼고 탄소 질량만 따지면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9기가톤이고 자연이 배출하는 양은 210기가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이 배출하는 건 4%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자연은 거대하게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것보다도 5기가톤을 더 많이 잡아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32도가 넘어가면 나무도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켜요. 그 다음에 수온이 해양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탄소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 땅 속에 들어있던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는데 지온이 올라가면 박테리아 활동이 기하암 수준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올라가는 메탄, 이산탄소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바다에 가면은 바다 밑에서 메탄이 녹아가지고 불불불 올라온다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면은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얼음이 녹아가지고 큰 동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인간이 탄소 배출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주인이 자연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율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 배출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정신 차려가지고 팍 줄이면 그냥 되는데 우리가 기여율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른 자연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적게 감축하기, 이게 흡수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행동이라는 비상행동, 비상시국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시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6년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근데 진짜 6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 육지의 지금 온도가, 바닷물 온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혹시나 그 식물수술학 그거이나 지금 남조류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렇게 다각성해서 좀 거기서 우리가 탄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바다의 식물 플랑크톤도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기 중에 CO2가 많으면 CO2가 빗물에 들어가면 이게 산성비를 만들거든요. 그 산성화가 되면은 플랑크톤 이런 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물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미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숲이 보통 탄소 흡수하는 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CO2 중에 O2 빼고 60기가톤입니다. 60기가톤. 120기가톤, 1년에. 바다에서 가져가는 게 90기가톤. 그 다음에, 그렇죠. 숲이 많이 가져가죠. 예. 근데 매우 빠른 속도로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정말 개인이 해봤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빠지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정권 얘기도 해주시고 정치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대선을 했을 때 후보들이 좀 여러 공약을 좀 냈는데 재활용이나 미세먼지나 채식 식습관도 바꾸겠다 원전 얘기도 했겠다 좀 이번에서는 특히나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공약을 좀 냈던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실현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셨던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차기 대선을 했을 때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카테고리의 공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지 될까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탄소 배출량의 73%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는 아닌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80% 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절대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산탄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은 석탄 발전소.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그겁니다. 석탄 발전, 당연히 그때는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쇄잖아요, 공약이. 근데 어떻게 지금 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결국은 대기업들이 GS 에너지나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그거 자기들 돈으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민자 도로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 허가를 받으면 그 건설에서부터 운영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최소 이익 이런 것까지 다 정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정부가 그 대통령이 부담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조금 직무유기를 해도 보통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줘.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자꾸만 그 새만금에 가고 그 전라남도 그 갯벌 어렵게 메꿔놓은 거기다가 태양광을 갖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짓겠다는 말을 합니까? 사막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독일도 70%가 건물을 이용해야 돼.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삽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만 하더라도 애기연에서 평가만 해도 15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농촌 같으면은 영농복합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융자를 해가지고 한 100kW까지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설 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독일에 그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 집에 가면 콘센트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하나는 기존 에너지. 그래가지고 선택은 그 주인이 하는 거죠. 근데 기존 전기는 싸고
재생에너지는 비싸죠. 근데 품질은 어떤가 하면 기존에는 이제 품질이 좋고 재생에너지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만드는데 구름이 쑥쑥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덜 생겼다고 많이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거고 전력이 일정하게 흐르는 걸 양질의 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은 품질 좋은 건 싼 에너지고 품질이 좀 그보다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는 비싼 에너지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코드를 꽂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재생에너지 전용 회선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라고. 해도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농촌에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까냐, 그러면 농민좀 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야, 너 다 허가제 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같이 까라 이렇게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배전선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하나 나온 게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전용 회선 얘기고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랑 이런 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온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든 그 하다못해 원전도 독일에 가면은 원전도 분산에너지 아닙니까? 파리에도 있고 지역마다 이게 원전이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만든 전기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분산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밀양에서부터 해서 고압전선으로 수도권 가서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거든.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지금은 전남북도에다가 재생에너지 기관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전기를 고압전선을 이용해가지고 수도권에 가져가서 쓰겠다고 나오잖아요, 정부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라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뭐 다음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기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본보다도 엘리멘털, 기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초중고등학교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환경교육 다 없어졌잖아요. 국영수하고 탐구밖에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치 얘기만 딥다하지 이런 기후위기 문제 다루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2회에 걸친 기후위기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기후위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